지금 민주당에 보세요,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정청래, 무슨 뭐 김민석, 조국 이번에 이제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은 마땅하게 좀 크게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보수의 대권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부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부겸 선배 절대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기회가 있어요. 그 현장에 지원에 투입됐었던 송파구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 참여마당이라는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중앙선관위원회가 지금 너무 모자란 집단이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본인들 송파구 구청 직원들은 그 밤을 새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어떤 분은 뭐 33시간 동안 거기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직원이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느냐. 왜 지자체 공무원들을 총알바지로 쓰냐. 그 선관위랑 나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막 이런 문제 제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이제 8월 전대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출마를 할 거고 국무총리를 하던 김민석을 내려보내는 상황. 그러면 대통령은 2년 후에 28년 4월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대표. 자기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안 그래도 그동안 계속 삐걱삐걱 정청래하고 사달이 나왔는데 스턴거 결과도 만족스러울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실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안착을 잘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거기에 이제 살아 돌아온 송영길 전 당대표가 출마를 할지 입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 강훈식 실장이 73년생이에요. 어리네요. 김민석 총리가 63년생, 10년 차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각을 총괄하는데의 문제, 당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걸로 보면 조금 성급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치 짬밥입니다. 오늘도 제 우측에는요. 다선 국회의원이시자 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의도 정치 경력 30년 정치 정약통 우리 정두환 정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며칠 전에 새벽 3시, 2시까지 같이 선거 방송 라이브를 치르시고 나오셨는데요. 뭐 피곤하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십니까? 네, 네네. 다들 저 혼자 피곤한가 봅니다. 너무 지금까지도 해롱해롱 걸리고 졸린 상황인데요. 그날 당일에 6시까지 잠을 못 주무셨다고요, 정장님? 가가지고 이제 집에 3시쯤 도착을, 방송 2시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거 잠깐 보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이게 안 끝나고 네. 개표는 늦어지고 뭐 붙고 뭐 그러다가 잠시 뭔 짓 하다가 보니까 뭐 8만 표 갑자기 7만 표 6만 표 5만 표 이러다가 그냥 새벽 6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 깨고 대신 보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잔다 이러고 이제 2시간 후에 깨보니까 세상이 역전되고 결국 문점님은 좀 역전되는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셨습니까? 저는 일어나서 봤어요. 뭐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글쎄 이거 뭐 원래 이제 저 새벽 2시까지만 해도 뭐 오세훈 당선이라는 건 뭐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출구조사에서 워낙에 격차가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는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조금 더 서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를 보니 광역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이겼고요. 기초단체장 선거는 총 227곳이었는데 민주당이 119개 그리고 국민의힘이 95개를 가져갔고 무소속이 11개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딱 량으로만 보면 그 민주당이 많이 이긴 것 같은데 질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패배했다는 평이 나오는 선거였는데요. 총평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정장님? 홍길동 승리다. 승리 정도가 아니고 압승을 했죠. 12대 4면. 그래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서울시장 졌고 네. 경남도지사 결국 지고 특히 그중에 서울시장을 져서 이걸
승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승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문장님께서는 또 총평을 주신다면요? 그렇죠. 예, 이제 겉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 선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역시 이제 이번 선거는 원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민주당이 계속 똥볼 쳐가지고 결국은 보수 결집시켜줘서 결국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똥볼을 찼죠? 제일 큰 게 이제 특검법, 공소취소 특검법 공소취소 발의한 거. 특검법. 그게 제일 큰 똥볼이고, 그 다음에 스벅 사건 말이죠. 네. 스벅 사건 왜 그냥 민간에 맡겨둬야 되는데 무슨 뭐 장관이 나서가지고 불매운동 운운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부동산 뭐 세금 문제. 그 역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에게 갈라치기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보수 결집을 초래해가지고 결국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장님께서는 그 정청래 대표의 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했던 게 그 앞으로 진행될 이 선거 끝나고 나서의 어떤 좀 큰 공격으로 들어오거나 비판 지점이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15대 1 그래서 심지어는 대구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요. 김부겸이라는 아주 정말 훌륭한 거기까지 했는데 지금 12대 4 된 게 어차피 2018년 판이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임기가 최고조로 좋은 1년 만에 딱 6월 3일 날 선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압승을 하는 2018년 모델로 가는 건 맞는 건데 선거의 쟁점이 하나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지 느닷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어디 가서 나 보수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내란 청산 이러면 좀 막 이런 상황에 있는 보수층들을 뭉치게 했잖아요. 이게 뭐야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쟤네들한테 지방 권력까지 줬다간 큰일 나겠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위기의식이 그냥 전국적으로 퍼졌고 아무 말도 못하던 장동혁 대표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다 없애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이 정청래 대표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대통령도 잘하신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선거 끝나고 부동산 세금은 폭탄을 만들지 말든지 이제 논의하시면 될 일을 계속 거기다 불쏘시개를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부동산 세금 이 문제가 그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끊임없이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랬고 스벅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쯤 했으면 행정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 뭐 행정부 장관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고 이제 민간이 우리가 탄핵시키다 100만 명씩 1600명이 모여도 구속자 하나 없이 하는 그런 대단한 민족인데 맡겨라. 스벅이 계속 그렇게 깐죽깐죽하는 그런 효과, 불쏘시개 효과. 하여튼 그래서 없는 이슈를 억지로 만들었었던. 그럼 서울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49.2%, 정원호 후보가 48.1%, 1.1% 차이로 그 승리를 했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좀 주목됐었던 게 20대, 30대 여성들이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다면 오세훈 후보로의 표심으로 변경된 게 조금 나왔다. 뭐 이런 평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좀 30대 여성으로서 제 주변에서도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분노하거나 화가 나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특히 본인의 돈을 좀 잃어가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월세 사는 친구들, 전세 사는 친구들 전월세가 너무
지금 갑자기 오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예전에 윗세대들이 그냥 늘상 했었던 어떤 뭐 그치만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뭐 갭 투자 같은 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 일어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뭐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본인 뭐 돈을 잃게 되는 상황 같은 게 벌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였더라도 지금 현재 자신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좀 반대해서 서울의 시장 후보 선택을 바꾼 친구들이 제주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마 저 정원호 후보의 그 캔쿤이라든가 또 이번에 칸쿤, 네. 그다음에 폭력 사태 네. 그것도 좀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았냐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프레임판 자체가 하여튼 보수 질이 밀려난 보수가 결집되도록 계속 이제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제 바람을 넣은 거고 네. 거기다 이제 정은호 후보 자체가 좀 상당히 취약했어요. 생각보다 취약했어요. 네. 의외로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장 같은 경우도 뭐 권영욱 찍으려다가 뭐 박빙이라고 그래서 정은호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 정원호 후보 찍어도 하셨었던 그 라이브 때 말씀 있으시잖아요. 후보가 서울시장 정책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그때 한마디 했죠, 제가. 네. 아니, 오세훈을 안 찍어야 될 이유는 많은데, 정원호를 찍어야 될 이유를 본인이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네. 이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조직이 당이 다 동원돼서 하는 선거에 왜 정원호를 찍어야 되는지, 그걸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시장이 어디서 특별시장인데.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내란 청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식상하게 된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이제 감옥 갔잖아요. 갔잖아. 감옥 꼭 네. 중형 다 받았는데 갔잖아. 네. 뭐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아직도 그 얘기만 내란, 하면 어떡해. 뭐 청산, 뭐 끝장내자 그거 이제 먹히지가 네, 않습니다. 네. 비전을 좀 부동산 제시하려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렇죠. 것 아니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월세, 전세 뭐 네, 이것도 그러니까 날리고 지금 저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는데 정작 최대로 피해 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 없는 20, 30대.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최대 맞아, 피해자가 된 거예요. 맞아, 집값 맞아. 올라버렸죠. 맞아. 전월세 올라버렸죠. 이러니까 집도 못 사고 이제 전월세는 이제 뭐 엄청나게 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살지도 풍선 못하고 효과의 피해자가 20, 전방으로 30대. 네. 밀려나는 이게 20, 30대들이 가장 피해를 본 거예요. 지난 계엄정국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30대, 20, 30대 여성들이 다 돌아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노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매우 고심해서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맡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그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 선거 네. 참패한 그리고 거는 이건 아니 사실은 뭐 서울시장이 사실은 전체 반이라고 봐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시작할 때 이거 20% 15% 이기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네.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 당선시켜 준 거는 앞으로 향후 정치 지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네. 유력한 네. 대선 후보로 떴죠. 네.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이따가 좀 더 좀 이따 얘기를 얘기 해주시면 한번 좋을 것 하시죠. 같고요. 그럼 대구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이브 때도 속이 타셔가지고 막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그 대구 김부겸 후보가 아쉽게 졌다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저희 개표 결과를 보니까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맞아요. 추경호 후보가 당선자가 53.9%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45.1%로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한 7%, 한 8% 예상하셨는데 그 차이를 보이면서 그 김부겸 후보가 졌습니다. 최고조사 0.8%예요. 그러게요. 여기 대구의 괴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서 김부겸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한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할매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요. 이제 대구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 대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앞으로 진짜 뭐 먹고 살지? 정부가 신경을 쓸까? 우리 쪽에.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는 성격상 진짜 은퇴할 것 같은데 언제 누가 있어서 저 대구를 추경호는 이제 매주 올라와서 재판 받을 텐데 정말 걱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대구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특검법 발의할 때 저는 뭐 어려워질 걸로 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김부겸 선배가 그거 맞겠다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맞겠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보수 결집을 도와줬고 민주당이 그리고 박근혜 박근혜 효과도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있었고. 되고요. 박근혜 효과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덜해지만 대구 같은 데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요. 그 바람에 서울 진 효과도 있어요. 거기가 뭉치는 바람에 서울에서 오히려. 근데 저는 김부겸 후보가 정계 은퇴하지 말고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큰일 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저 국힘은 보세요. 오세훈 이번에 당선돼서 부상됐죠. 한동훈 살아왔죠. 부상됐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은 중도 성격이 강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위협적인 이번에 장동혁 완전 네. 배제하고 선거했죠. 그러니까 양쪽 다. 두 사람이 이제 만약에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총선 대선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 김부겸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네, 김부겸 후보가 중도표를 또 합리적 보수표를 끌어올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내 그 후보 중에서. 그래서 김부겸 후보께서 아직 나이도 아직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신? 나이가 지금 아마 60대 후반일 겁니다. 60대 후반. 네, 그렇죠. 그러면 후반이죠. 60. 은퇴하시긴 조금 아쉬운 나이. 이번 하여튼 그 후반. 대구 나가서 선전하고 그것도 이미지업이 됐어요. 나름대로 뭐 떨어졌지만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당선돼서 뭐 대통령 됐습니까? 맞아요. 부산 가서 떨어져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김부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다음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뭐 네.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지금 있겠어요. 민주당에 지금 보세요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정청래 무슨 뭐 김민소 조국 이번에 이제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은 마땅하게 좀 크게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보수의 대권 후보로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명이 김부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부겸 선배 절대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기회가 있어요. 그 뭐 전략적으로 그런 지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그죠? 그 김해 쪽이죠. 그다음이 지금 현 대통령이 안동,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을 호남이 받쳐서 왔던 그 구도로 보면 대구 출신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지형이, 그러니까 그 연대 틀이 넓어지니까 늘 호남의 고민은 호남 출신,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출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호남 고립 현상 때문에 늘 인구가 안 네, 돼요. 인구 그 때문에. DJ도 2인제 때문에 된 거지 뭐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거였어요. DJP로 네, 간 거였고 거기에 DJP로 가고 하고 2인제까지 인제가 해가지고도 500만 표를 뺏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겼죠. 겨우 네, 이겼죠. 겨우 이겼어. 호남을 다 합쳐봐야 경남, 부산, 경남 합친 거하고 똔똔이니까 대구, 경북만큼을 치거든 항상. 하여튼 김부겸 선배님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어떤 죽지 않은 카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그리 설득력이 봅니다. 나는 있습니다. 그리 봐요. 이거 대구 시장 선거 떨어진 게 절대 정치적으로 마이너스 아니에요. 김용현 선배 화이팅.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추경호 그 시장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적인 문제가 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뽑으신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나중에 대선이 있을 때 그러면 이번 편은 김부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는 대선 후보일 때는 편하게 찍겠네 대구가. 네. 오히려. 자, 그러면 전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저희가 가가지고 이틀, 3일 가시면서 지지도 선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출구조사는 박빙이었는데, 결과는 10% 차이가 났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51%, 김관영 후보가 41.8%를 받았는데요. 참 속이 쓰립니다. 네. 역시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막판에 가서 여야 대립구도가 격화되면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격화되면 결국 이제 선거가 민주당이 좀 여유 있게 가면은 김관영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좀 이렇게 박빙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김관영이 어려울 거다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박빙으로 갔잖아요. 막판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뭉친 거죠. 예언하시듯이 뭉쳐서 예언했는데 역시 이제 민주당 후보 쪽으로 표를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동이 좀 늦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각을 확실히 처음부터 그냥 약간 전국 선거로 만들었어야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좀 빨리 걸었으면 이제 제가 우려한 것도 조금 동네 선거 전략으로 간 게 동네 선거 전략으로 갔다고 봐야죠. 일단 김관영 캠프는. 그래도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지금 좀 그 길게 좀 보시고 아까운 아쉬우니까. 인물의 네. 퇴장. 근데 뭐 퇴장인가요? 퇴장? 아니 뭐 아직 모르죠. 아니, 김관영 지사도 사실 아직 뭐 한참 때니까 무소속 나와서 41% 나왔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네. 많이 나온 많이 거죠. 받고 나름대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니까 또 2년 나이도 후에 총선 젊고 하니까 나와도 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2년 후에 총선 나와도 충분할 거예요. 네. 네. 그 선전하시길 기원하면서 북부갑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갑은 그 저희가 새벽 2시까지 딱 확인하고 간 맞아요. 지역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43%, 하정우 후보가 41.3%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요게 한국의 좀 정치 지형을 좀 바꿔놓을 만한 결과다라고 아까 말씀해 큰 주셨는데요. 사건이죠. 그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무소속으로 나와서 승리한 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하면 이미지가 좀 깐죽거리는 이미지, 네. 그리고 서생, 좀 네. 아직은 좀 뭔가 잘 모르는 검사나 하고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금수저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하여튼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거하면서 그래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저렇게 양당을 뚫고 됐다는 거는 뭐 대단한 저는 정치적 성과라고 봅니다. 당선되자마자 한동훈 후보가 국힙으로 난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네, 국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의 서사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나요? 12월 3일 날 쿠데타가 난 그날, 내란이 난 그날 카메라 앞에서 가장 빨리 서서 이거는 위법한 것입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저 친구가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거쳐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탄압받고 이래갖고 훈시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 장동혁에 의해서 이제 제명되고 무소속으로 갔는데 살아왔던 이 전체가 하나의 서사가 완성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이 이게 조국하고 비교를 하면 조국 후보가 한동훈 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주 정말 그 캠페인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초짜치고 너무 잘한다라고 계속 느꼈던 게, 이게 대중과 호흡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즐기거나 놀거나 압수하거나 치맥을 즐기거나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거나 그 찰밥 만들어준 할머니를 계속 처음부터 띄워서 올리거나 마지막까지 그런 전 과정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전환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물론 이제 하정우 후보가 그 좋은 땅 전재수가 3선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땅에 대통령이 AI 수석이라는 그런 화려한 이걸 줬는데 그걸 못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말로 얼라라는 말을 들어서 이게 얼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아직 어린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가서 또 오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손털기 어쩌고 이런 게 이제 복합돼서이긴 한데 박민식 후보가 스스로 빨리 무너졌고 나는 북구 출신이야 나는 윤어게인이 맞아 이런 게 이제 잘 이렇게 다 복합적인 것이긴 하나 그래도 이 신승한다는 게 무소속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자기 땅도 아니고 부산 땅에 가서 거기 조국이 왔어야 될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번 일로 일단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떴다. 그럼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상계엄 당일날 그 취한 네. 그 행보 그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네, 용기 있는 그리고 행보였죠. 사실 한동훈이 없었으면 계엄 저 탄핵도 안 됐어요. 네, 탄핵 안 네. 됐죠. 네,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간에 당시에 그 정확하게 어떤 이유든 간에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된 거예요. 그러면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배신자라는 걸 네, 받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의 이제 배신자인 거죠. 예, 윤석열의 윤석열 세력과는 명확하게 그 선을 긋고 나름대로 그 보수가 나갈 길을 정확히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몸소 실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 네. 앞으로 아마 한동훈 의원이 만약 이제 다시 국힘으로 복귀할 걸로 봅니다만 복귀해서 그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이 지금 국힘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비판 의식들이 크셔서 국힘에 대한 쇄신도 많이 바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택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30대였었던 것이 결과를 까고 보니까 유이동 후보가 34.8%, 김영남 후보가 28.8%, 그리고 조국 후보가 27.2%를 받았습니다. 조국 후보로서는 참 상처를 많이 입은 선거였고 끝나고 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도 내려온 상황인데요. 요 선거 어부지리 선거라고 또 평하셨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어부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그대로 둘이 열심히 싸워서 진짜 우지네, 진짜 우지. 학이 조개를 물고 있고 무기학이 부리를 물고 있는 걸 어부가 싹 집어간. 근데 이 평택을 선거가 이번 선거와 앞으로 전개될 전국의 모든 걸 상징적으로 딱 압축시켜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의 실패 뭐 이런 것들 뭐 그 자체로도 할 얘기가 많겠지만 그보다도 조국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또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숙제를 그날 다 보여줬고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쉽게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유이동 후보는 굉장히 그 중도층에 가깝고 되게 합리적인 보수거든요. 근데 오세훈이 합리적인 보수라. 어찌됐건 한동훈이 꼴통에서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 정치검찰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반대하고 윤석열 반대하면서 그 지점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 그 장동혁을 비롯한 저 최고위원들은 다 좀 이상한 극우로 가고 있지만 새로 부상하는 세력들이 다 거기에 유이동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무게중심이 보수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유이동의 승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렇죠. 유이동 그 후보가 당선되고 바로 장동영 사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유이동 의원은 이제 저도 몇 번 봤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앞으로 활약을 좀 기대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부분이죠.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편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어쨌든 간에 민주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게 치명타를 날린 그렇죠. 그러면 그 대선 결과가 후보에서 됐죠. 조금 내려왔다고 보이나요? 이게 큰 상처가 될까요? 엄청난 큰 상처가 됐죠. 이제 그 평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 일단 대선 주자 조국이 선거를 찌질하게 하면서 스스로 탈락된 느낌. 그다음에 유이동의 당선 이런 걸로 이제 한동훈 당선 이런 걸로 해서 장동혁 지금 오늘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이제 몰락. 이제 그걸 확실히 보여줬고 정청래 대표가 세상에 이런 판을 짠 거, 김영남을 보내고 뭐 합당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또 막 이거 뭐 진짜 민주당이고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게 우리 정청래 대표의 몰락을
새 당후 대표의 몰락을 초래한 선거.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냐 안 하냐 저희가 라이브 때도 한번 내기를 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다 그리고 저랑 정대님은 안 할 거다라고 했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 그날 새벽 2시까지는 사퇴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세훈 당선되고 뭐 또 보니까 뭐 기초단체장도 꽤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이 사퇴할 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은 뭐 사실은 사퇴하라고 지금 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퇴해야- 달라졌다. 사퇴해야죠. 그럼 사퇴해야 되는데 아니 사퇴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쫓겨나야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아직까지는 하루가 지나도 장동혁 대표는 그대로 버티고 있다. 심지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아직 희망의 불씨를 그 국민 유권자분들이 네. 살려주셨다. 내가 이걸 잘 이어나가겠다.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어쨌든 선거 결과가 그런 대로 뭐 할 말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걸로 봐요. 임기 채우진 않을 것 같고 네.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걸로 봅니다. 네. 네. 어찌 되셨든 하루 만에 사퇴를 안 한 건 안 한 거고 내기는 내기니까 결과를 내셔야 돼요. 내야죠. 이번 선거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뭐 선전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가 뭐 민주당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당선된 주요 인사들은 다 장동혁과 거리를 두고 그렇죠. 노선을 바꿔야 한다. 윤호긴 안 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잘못됐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그렇지. 가진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그렇죠. 장동혁이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럼 장동혁 후보, 장동혁 부산도 당대표. 박형준 후보가 혹시 저 박미식 빼고 한동훈하고 선거를 했으면 그 장동혁 오지 말라 하고 네. 몰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는 그 빨리 정리되길 바라면서 다른 선거 관련한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그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질문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대학가와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 투표용지 그 부족 문제인데요. 그 선거 당일날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인천 이렇게 해서 16곳에서 그 투표용지 부족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투표하러 갔다가 투표를 못 하시고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한 수천 표 정도 가량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두고,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그 주권이 침해당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거 무효다, 재투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결과 까고 나니까 지금 그 주장은 좀 싹 들어간 상태인데 그 대학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대자보가 붙고 지금 뭐 재투표 혹은 민주주의 유린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재선거합시다. 재선가자. 재선가면 또 뒤바뀔 수도 있겠네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건 선관위의 중대한 실수. 이거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실수. 세상에 투표용지 50%를 인쇄한다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왜 50%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대가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한들 그건 말이에요, 막걸리.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세계적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막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명백한데 장동혁 대표는 뭐 재선거 하자고 하니까 아니 재선거 하자면 합시다 하는데 또 뭐 그것 때문에 투표를 못 하신 게 그게 단 한 표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 뭐 특검. 저주간 이번에 선거 결과가 만약에 1000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됐으면은 재선거 했어야 돼요. 그쵸. 예, 이거는 정말 영향을 끼치니까. 큰 문제. 예, 뭐 그건 뭐 당연히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만 표 정도죠, 그러니까 이번 표차.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선거다. 부실선거 관리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튼 선관위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선관위 손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선관위가 지금 너무 무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 국회가 감독을 하는데 국회가 선관위 눈치를 좀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혹시라도 선관위한테 잘못 보여서 밉보여서 불이익당할까 봐서 국회의원도 조금 세게 못해요. 그리고 뭐 정부 내에서는 독립기관이니까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모든 업무에서 자기들이 갑이에요. 다 선거를 치른 사람들은 다 선거관리에 그 감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리고 선관위 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무사한 일.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하여튼 근본적으로 좀 뭔가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현장에 지원에 투입됐었던 송파구 공무원도 그 공무원 노조 참여마당이라는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중앙선관위원회가 지금 너무 모자란 집단이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본인들 송파구 구청 직원들은 그 밤을 새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어떤 분은 뭐 33시간 동안 거기 gat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직원이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느냐, 왜 지자체 공무원들을 총알바지로 쓰냐, 그 선관위랑 나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막 이런 문제 제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데, 네네. 거기 아침에 그 현장 뉴스를 쭉 봤더니, 저는 이게 태극기 부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 계신 줄 알았더니 20대 30대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서, 야, 오늘 금요일 날인데 쟤들 왜 출근 안 하고 저기 있냐, 내가 그랬거든요. 네네. 누굽니까 지금 거기 몰려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 뭐 자유대학 뭐 이런 이름으로 뭐 젊은 청년들, 특히 완전히 이제 극보수의 그 진영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지금 대학가에서 그 대자보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그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권에 대한 유린이다. 그래서 어떤 뭐 일부는 이렇게 뭐 재투표 해야 된다,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근 그 바로 직전에 그 서울대 학생회도 뭐 대자보를 하나 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너무 선관위가 안일했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의혹들을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그러나 재투표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대자보를 쓰기도 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화가 나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죠. 선관위가 투표용지 50%만 준비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 100% 다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자란 투표용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예산도 선관위가 이번에는 110%를 선거 용도로 아니 세상에 썼다고 하면서 종이값이 받았어요. 아까워서 그 인쇄를 안 한다니까 말이 돼. 예산은 더 많이 타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타갔는데 인쇄는 절반만 한 거죠. 그 비용에. 그럼 그 돈 어디로 갔어? 아니 그 예산은 뭐 나중에 반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선관위가 조금 안일하게 지금 선거 아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들의 본분을 망가뜨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70%를 준비했는데 75% 투표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니 50% 준비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통상적인 투표율이 50%잖아요. 그럼. 그럼 최소한도 60%는 했어야죠. 최소한도 10%는 더 넉넉하게 해야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 이번 선거는 상당히 좀 또 치열하게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높았잖아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높았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선관위 기관 자체가 무사안일하고, 무사안일해요. 무사안일하다. 예. 본분을 망각했으면 이거 정말 기관 해체까지도 고민해보고, 그게 지금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거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위뿐만 아니라 저 밑에까지 책임질 사람 확실히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짚고 싶은 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선거였다는 부실선거 관리죠. 완전히 정확하게는. 무효로 되돌리고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제 송파구에 구의원,
비례, 제가 그 결과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락을 결정할 만한 차이였다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재선거하는 게 맞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그거는 그 재판 소관이긴 하나 예. 그 표를 전체를 환산했는데 그게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재선거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렇게 지금 해야죠. 이제 서울시장 전체로 보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쪽 구의원 또는 비례 이런 문제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는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전면 재투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재투표한 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사건을 좀 보니까 아예 투표용지 배부, 그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일어났고 맞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단순 다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기에는 그 비례까지 홍합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표가 비례 의석 배분에 영향을 끼쳐서 거기는 재선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걸 조금 선거제도가 전혀 달라요. 네. 우리는 그냥 단순한 투표인데 거기는 연동돼서 복잡한 산수식으로 이렇게 비례로 이양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는 당연히 영향받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저희가 이게 부정이다 혹은 아니면 뭔가 선거를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누군가가 조작하고 꾸몄고 이런 낭설에 휘둘리지 않는 좀 이렇게 현명한 유권자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막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후보가 3명이었다가 이제 2명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강훈식 그리고 정성호 장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언론사에서는 이게 강훈식 픽 됐다, 이 대통령 픽이다, 정성호 장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될것 좀 같습니까? 적절한 사람일까요? 글쎄, 제 생각은 강훈식이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냐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장관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정성호 장관이 좀 통합형 리더십을 갖고 있고 야당과도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찰 개혁 때문에 검찰 개혁 때문에. 조금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고 그래서 좀 이제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이제 정성호 장관이 되는 게 제가 볼 때 옳지만은 좀 내부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 할 때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인데 약간 좀 정부 내 기관도 그렇고 또 국회 기관도 그렇고 역시 조금 이렇게 통합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는 지금 그건 공감이 됩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네, 전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전 국민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사실 지난번에 조정식 국회의장 이번에 되겠죠. 네. 그분이 대통령 무슨 정무 특보. 특공가로 된 것도 저는 사실 좀 못마땅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되게 어색한. 어쨌든 간에 대통령 국회라는 그 기관은 그 정부 여당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중적인 성격 갖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국회의장이 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되게 어설프죠. 네, 국회 위상을 사실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총리도 마찬가지. 총리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총리는 좀 상징적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또 야당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도 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좀 크게 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정성호 장관 같이 좀 통합형 리더십을 가진 분이 하는 것이 옳다. 경륜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장께서는 누가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도 아마 마음속은 강훈식 실장이 더 있을 것 같고 최종 결과는 정성호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 결과는. 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비서실장은 일단 이미지 자체가 그 측근 이런 느낌이잖아요. 국무총리는 어찌 됐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내각을 총괄하거든요. 총괄해요. 단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 글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 8글자인가?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총리가 객관적으로 책임 총리가 안 되고 대독 총리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하나 어찌 됐건 내각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경륜 하나는. 그다음에 지금 비서실장은 옛날하고 또 달리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을 별도로 둬요. 이 전문 분야라는 얘기죠. 경제는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김용범 아주 잘하고 있죠. 김용범 실장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큰 담론들 이번에 이런 AI 사이클 이런 거를 기본소득과 연계한 이런 담론들도 내고요. 위성나 안보실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특히 이 트럼프로 인한 국제 환경 이런 거 흔들어대는 거를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왔던 것 같고, 캐나다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왔다 갔다 한 건 이제 에너지 문제하고, 캐나다는 60조 잠수함, 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을 실는 역할을 비서실장을 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요. 이번 이제 8월 전대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출마를 할 거고, 국무총리를 하던 김민석을 내려보내는 상황. 그러면 대통령은 2년 후에 28년 4월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대표. 자기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안 그래도 그동안 계속 삐걱삐걱 정청래하고 사달이 나왔는데 이번 스턴거 결과도 만족스러울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실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안착을 잘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거기에 이제 살아 돌아온 송영길 전 당대표가 출마를 할지 입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본인은 외무부 장관을 많이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푸틴이나 아니면 시진핑하고 원체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 강훈식 실장이 73년생이요. 어리네요. 김민석 총리가 63년생이요. 10년 차이요. 그러면 이게 내각을 총괄하는데의 문제, 당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걸로 보면 조금 성급할 것 같고 정성호 장관이 61년생이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최종 결과는 정성호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사법연수원 18기이기도 하고 정성호 장관하고는 제가 그래도 정치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죠. 제일 가깝죠. 네, 가까운 사이예요. 자주 연락하신다면서요? 예,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 전화하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으시죠. 본인 인사 문제인데 지금은 얘기했다가 괜히 요만큼이라도 또 뉴스에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그냥 침묵 모드로 가는 게 맞고 어떤 정성호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여튼 여권 내 역학관계를 따져서 아마 임명할 건데 저는 강훈식 실장은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강훈식을 좀 키워서 차기 대권까지도 그렇게 지금 물망에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느낌을 많이 받도록 만들고 있죠. 또 강훈식 실장이 또 이번에 기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하고 다음에 또 할 자리가 이번에 총리 되면 총리가 어쨌든 한 2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강훈식
그 실장도 실장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입각하면 돼요, 장관으로. 입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이로 봐도 네, 아주 적절하고요. 저건 뭐 강훈식 실장을 많이 신임하는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로 또 정책 발탁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이제 장관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실제 재미는 장관하는 재미래. 국무총리 별 재미없대.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하는 자리가 아니.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뭐 총리가 한국 총리가 뭐 별거 없다. 사실은 대통령이 그 문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을 받아라고 하는 그 문구에 대해서 그 옛날에 이해찬 총리처럼 책임 총리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할 일이 많고 네. 그냥 명을 받아서 하세요. 이러면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대통령 스타일이 그립이 강하고 만기 친남 스타일이라 좀 총리 역할이 좀 축소돼 있다고 봐야죠. 네. 장동연 대표는 지금 버티려고 하겠죠, 1년을. 그런데 이미 기라성 같은 한동훈이 살아서 나 돌아갈 거야. 그리고 돌아간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당신 오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됐고 그다음에 당신 이제 그만두는 게 맞을 걸 하는 메시지는 날릴 거라고 봐요. 벌써 날리고 있죠, 막. 아니 여긴 당연히 날렸고 오세훈도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야, 좀 창피한지 알아라 뭐 이래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고문이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만둬라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실 거라. 그래서 그 당도 할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누가 나올 거냐가 문제가 될 거고 비대위를 일단 넘어갈 거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마 원내대표 선거일 겁니다. 성원석 원내대표 이제 임기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천천히 말해도 될 것 같고 물러나는 게 먼저니까 이제 이쪽이 뜨거운 이슈인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를 규정하기를 승리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을 놓쳤기 때문에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픕니다. 이랬는데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전남 광주시장 후보였던 김영록 지금 도지사가 6월 3일 선거 끝나자마자 제 일성이 나는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고 어제 김관영 지금 현 전북도지사가 42% 무소속 내 출마해서 이 정도 얻었으면 이건 당에 대한 경고다 이러고 이제 나 정청래 반정청래 투쟁을 선언했잖아. 이게 호남에서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곳곳이 이게 자기 사람 심기 때문에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느니 되게 시끄럽더라고 얘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일단 호흡이 안 맞으니까 김민석 총리를 미는 것 같고 빠르면 오늘 내일쯤 해서 스스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그만두겠다고. 누가? 정청래. 아니 김민석 총리가. 총리가.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싸움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김민석 후보를 대통령이 민다를 사실 숨기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외무장관 입각을 더 좀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아마 당대표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장관보다는 대표가 낫겠죠. 그래도 위상이 낫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3파전은 조금 까딱하면 이제 또 정청래한테 또 어부질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결선 투표 있더라고요. 네, 결선 투표 있지만은 선거라는 게 하다 보면은 항상 그게 서로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는 김민석하고 송영길 둘이가 만나서 야 우리 세 명에서 둘 중에 앞선 사람을 밀어주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또 상당히 갈등과 앙금이 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3파전 했을 때는 또 만만치 않게 선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 어찌 보면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미 자기 리더십이 또 이 전국 운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다음 대표 출마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원칙은.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위 말하는 친문 쪽에 네. 친문 쪽에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책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밀면은 뭐 김민석 총리가 무난히든 당대표 될 거라. 모난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정청래 들어보니까, 대표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대로 아마 정청래 대표는 출마 안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김어준, 유시민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친문까지 좀 연결이 돼서 이게 친명 대 친청의 싸움을 떠나서 친문까지 참전하는 이런 구도여서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저 총리로 좀 떠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딱 붙어가지고는 이미 1인 1표로 바꿔버렸잖아요. 모든 당원들을 옛날에 뭡니까 대의원인가 그쪽에 16표 주고 이런 거 다 없앴잖아요. 12표 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반 당원들의 장악력이 정청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쉬운 싸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번 선거에서도 정청래 리더십이 드러났고 또 어쨌든 간에 대통령 힘이 그래도 크게 미친다고 봐요. 당대표를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대통령이 눈밖에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지금 엇갈려 있어요. 네.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립이 강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어떤 포석을 줄까도 아마 상당히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다. 당대표 이 자리는. 장관은 양보할 수 있어도 당대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또 법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장관 자기가 해임하면 그만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전력을 다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은 아마 김민석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 양당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에서. 장동혁 네. 대표 그 그룹하고 한동훈 오세훈 그룹이 어찌 보면 지금 치유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대립이 심각해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번 평택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여신 친명 대 친청 또는 친문 세력 간 갈등도 과거 민주당 내 어떤 개파 갈등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강도가 높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당 다 지금 굉장히 상당히 좀 복잡한 지금 기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가 지금 그들만의 리그, 양당만의 리그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또 제3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도 저는 만만치 않게 있다고 봐요. 이게 조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제3의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도 앞으로 2년 동안 뭔가 하여튼 2년이 조직이 다음 돼야 되고 총선까지. 다음 정권까지 뭔가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말씀만. 진짜 전당대회는 이번 전당대회예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이다. 호락호락한 쉬운 싸움이 아니다. 네. 그 지방선거가 끝났더라도 한국 정치의 이 요동치는 판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짬밥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께 중도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잘 정리하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